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추석에는 큰 행사가 없을 줄 알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까지 가셔서 뉴욕에서 연설하시고 BTS와 함께하면서 정말 국민들한테 큰 추석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임기가 끝나고 나야 이제 대통령의 가치를 알겠죠. 여전히 호불호가 갈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이해해요. 근데 제가 대통령에 대한 신뢰나 존경을 잃지 않는 부분은 뭐냐면 이 대통령이 한 나라의 리더로서 지키려고 했던 품격, 그 국제 지도자들과 함께 하면서 지키려고 했던 한국의 위상, 지도자로서의 품격, 그 다음에 이 균형 감각이에요. 전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포기하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국가적 위상, 대통령의 위상이 전 세계적으로 한없이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국격도 올라갔고, 결국 다 가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같은 편이라고 하는, 이 민주당조차도 다 보수 언론에 포섭되어 있고, 거의 국진당하고 아무 차이 없는 사람들과 큰 마찰 없이 감내하면서 그들과 국정을 함께 오면서 포기할 것들은 빨리 포기하고,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게끔 하고, 그리고 욕은 사실 대통령이 다 먹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원망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 저는 그 부분에서 전 대통령의 어떤 심성, 대통령의 인품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서운함이나 비난을 하시는 분들에게. 네, 일단 이번 추석에는 모두가 심심해할까봐 일단 장제원 아들이 열사로 한번 나서줬죠. 장제원 아들 덕에 그 윤석열의 집사부일체인가 이게 싹 묻혔어요. 근데 일단 제가 이 노엘 얘기만 하자면 이 노엘이 지금 이 무면허 음주운전 경찰관 폭행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얘는 진짜 해마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그냥 사사사상 묻히고 언론이 그냥 별로 다루지 않고 단신처럼 처리하고 해서 넘어갔지. 사실은 이 노엘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거를 이렇게 살면서도 손 집어넣고 검찰이나 경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얘는 이제 특권의식이 쩌는 거거든. 왜?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러니까 계속 이 짓을 하는 거거든. 저는 우리 사회가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고시 출신들, 그 다음에 언론사, 이런 그 재벌들이 함께 그 이권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정지하고 털어주고 이익 주고 이런 체제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특화된 게 국진당이잖아요. 이 국진당에 있으면 옆쪽에 줄을 타면 자기가 무슨 짓을 해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도 저 세력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체념하고 굴종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야. 나경원이나 이런 장제원 아들이 계속 이런 짓을 해도 그냥 단신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 쪽에서 뭐라도 하나 나오면 이제 난리가 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과연 우리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불평등함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조국을 포함하여 언제까지 이런 체제를 지속할 수 있느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박정희가 만들어놓은 이런 흑막의 정치, 이 암흑의 거래, 이 기득권의 카르텔, 이 고시 출신들이 이끌어가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지 않는 권력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주고받고 그 사람들을 쳐내고 자기들의 그걸 대표할 인간들, 그 똘마니 같은 것들을 다 국진당에 넣어서 대표시키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이런 식의 비정상적 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필수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막고 있다고 하면 민주당에서 그 민주당에 있는 그 의원들은 쳐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쳐내야만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어요. 일단
이번 주에 굉장히 재밌는 토론회가 있었죠. 예, 민주당 경선 토론회 중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정말 불꽃이 튀었죠. 제가 볼 때 이 5명의 이 후보들이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김주관 후보나 박영준 후보도 이번에는 정말 토론을 정말 잘한 것 같아. 근데 일단 추미애와 이재명, 이낙연의 이 3파전의 불꽃 튀는 공방이 정말 너무너무 재밌었죠. 특히 추미애 장관이 딱 그 포문을 열잖아요. 대장경 재발. 그 다음에 이 이낙연 총리가 검찰개혁을 어떻게 막았는지. 조중동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우리 진영을 공격하고 그걸 가지고 추미애 해임 거인을 한 당신이 진짜 민주당 후보가 맞냐라면서 이낙연의 정체성을 물었거든요. 대장동 개발을 고발 사주가 다 묻혔다.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의 사주를 받고 하냐? 진짜 직격탄을 날렸어요. 거기에 이제 이재명 지사도 함께 하고, 아니 총리하면서 국민들한테 뭐라도 하나 줘봤어요? 그러면서 하고. 그 반면에 이낙연은 도대체 뭐지? 저 사람 진짜 우리 편 맞나?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주제가 돼야 되는데 대장동으로 아예 모든 토론을 다 이끌어가고 마지막까지 대장동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토론을 그냥 말아먹었어요. 말아먹었어. 그러니까 이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총리를 하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의 후광을 등에 업고 인기를 얻고 뭐 그 대선 주자 1위였지만 지금 진짜 뭐 7% 6%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꺼져가고 있는 그냥 불꽃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사람의 정치가 국민을 바라보고 지지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명백해요. 이 사람이 계속 읽어내려가고 흐름을 짚으면서 말하는 걸 보면 다 조중동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조국 때부터 보면. 이 사람이 세상을 보는 눈은 조중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리고 그 쪽수를 가지고 이겨보려고 했지만은, 추미애와 이재명의 협공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국민들도, 지지자들도 속고 싶지 않은 거고. 저는 정말 막말이라도 그냥 대놓고 말하고 싶은 게 이낙연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호남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민주당 사람들, 호남인들을 피를 빨아가지고 거기서 꿀 빨던 인간, 이 난닝구의 전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호남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호남파리가 제가 볼 때는 이거 진짜 만국적 수준이거든. 지금 이 사람 하는 짓 보면.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호남 경선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저는 제가 믿는 호남 분들은 지금 민주의 성지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해왔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몰랐던 노무현을 발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몰표를 던지셨던 분들이잖아요. 저는 그 눈으로 지금 이번에 이 토론회 이낙연이 보여준 이 반민주당, 반개혁, 친조중동, 친윤석열과 같은 저 적폐 세력과 함께하고 있는 저 이낙연을 심판하는 게 진짜 호남의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호남 경선을 통해서 다시는 호남을 이런 식으로 팔아서 팔지 말라라고 하는 저 강력한 경고를 저는 호남 분들이 주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낙연 같은 정치인이 그래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이선으로 후퇴할 수 있는 저는 퇴로의 길이 열린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낙연이 하고 있는 진짜 벼랑 끝 전술로 봐서는 이낙연은 만약에 호남 경선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에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에 제가 볼 때 정계 은퇴할 확률이 되게 커요. 그냥 유인태나 이런 쪽으로 갈 확률이 커요. 이 사람이 더 이상 갈고 올라갈 곳이 없어요. 이낙연은 더 이상. 미래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냥 자기 딴에는 깨끗하게 끝내나 낫겠죠. 그러면서 조금 쉬었다가 만덕산의 길을 가든 뭐 유인태 같은 인간이 되든 뭔가를 하겠죠. 근데 이낙연의 분명한 것은 이 사람 민주당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리하고 당대표하면서 사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려했던 빛들이 다 잃어가고 그냥 어둠으로 그냥 뚫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민주당이 미래를 맡기고 호남이 어떻게 이 사람한테 표를 던집니까? 저는 이건 가능하다가 않다고 봐요. 그 다음에 지금 또 하나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이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지들이 봐도 이거 너무 못한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박광온, 오영훈, 뭐 윤영찬, 심지어 오늘은 김종민까지 다 나서가지고 이재명한테 진짜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어요. 이 대장동 캠프에 대해서. 이 서른도 무슨 뭐 이재명이 뭐 MB? 뭐 감옥 간다? 자기가 비난을 받는 걸 왜 이재명한테 탓해? 자기가 그렇게 이재명한테 네거티브를 해놓고 국힘과 이낙연을 엮어서 공경에 빠뜨리지 마라. 자기를 수박으로 부르지 말라. 아니 그럼 수박으로 부르지 뭘로 부르냐? 오영훈 사상 초유의 일확천금 판교 대장동 개발 비리. 윤영찬 이재명 지사 원팀 정신 부정하지 마라. 이 김종민은 심지어 대장동 수사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낙연계 민주당원 30명이 대장동 특검 찬성할 수도 있다. 상황 보고서는 보고 찬성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이게 원팀 맞나요, 얘네들? 제가 이 민주당 대통령 경선하면서 느껴요. 저도 굉장히 엄격하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제가 다른 캠프는 몰라도 최소한 이낙연 캠프에서 지금까지 생존하면서 지금 이낙연을 엄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 거의 퇴출 1순위예요.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될 1순위예요. 이 이낙연 캠프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지역 토호들, 대한민국의 이권 카르텔, 조중동의 세뇌돼서 그들과 함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통령제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얘네들은 저도 어쨌든 대통령제 포기하고서는 자꾸 의원내각제 얘기하고 이러는 거거든. 왜? 민주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체제를 앞에 세웠지만 사실은 한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의 선출을 받지 않은 권력들이 이 흑막의 뒤에서, 이 검은 장막의 뒤에서 검사, 판사, 변호사 이런 고시 출신들이 앉아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면서 자기들끼리 이권을 주고받고 서로 죄 털어주고 서로 이익을 공유해주고 그리고 지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를 세우고 언론인을 키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꾸려가고 있는 대단히 왜곡된 구조의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깨지기 쉬운 민주주의 체계를 계속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에 그들이 키워낸 정치인들이 민주당과 우리 진영 그 언론인들의 수부룩 박두가고 그런 언론인들이 민주당에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낙연 캠프를 해서 중심으로 키워나가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개혁적인 정부가 들어왔을 때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들어설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냥 다 말아먹을 계획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왜? 쟤네들이 바라보는 대상은 다른 대상이거든. 지금 저 세력을 우리가 쳐내고 걸러내지 않으면 그냥 민주당이기 때문에 호남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 사람들을 키워주면은 계속 우리는 이런 무한 반복을 할 뿐이에요. 저는 이번 총선 25일에 그 호남 전북 경선 이 26일 결과 발표 나오죠. 이걸 통해서 저는 이 호남 분들이 이낙연을 심판하는 선거로서 역사적인 획을 그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호남 분들이 이낙연을 심판해주지 않으면은 이낙연은 다시 부활해요. 저는 25일, 26일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의 또 다른 분기점이고 민주당 역사의 또 다른 분기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호남 분들이 제발 이낙연을 심판해주기를, 이낙연과 함께하는 저 정치인들을 심판해주기를, 그렇게 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에 토석을 깔아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